안녕하세요. 저는 Q&A 공방에서 재수를 하고 있는 귤입니다. 오늘은 중3인가? 네, 그 수학 개념을 여기 보면은 방정식,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3차 방정식의 근계수, 함수 정도 나와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으로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방정식. 먼저 등식인데요. 등식은 등호를 가지고 만든 식이고 부등식은 부등호를 가지고 만든 식입니다. 그래서 등식에는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나눠 있네요. 방정식은 x 값에 따라서 이 등호가 성립을 할 수도 있고 성립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근데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기 때문에 이 미지수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든 이게 항상 같다는, 그래서 항상 같은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항등식을 만드는 모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꼭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더라도 문제는 푸는 과정에서 이 항등식을 맞춰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항등식을 만들 때 많이 쓰는 게 이 계수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항은 지금 1로 같으니까 x의 계수인 2를 이 a하고 같다고 놓고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네, 다음 방정식을 알아볼 텐데요. 방정식이 이 보통 x로 나타내는데 미지수를 x도 괜찮고 y도 괜찮고 a도 괜찮고 b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근데 방정식이라 하면 보통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x를 미지수로 많이 놔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은 x의 차수가 1인 차수를 1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x의 차수가 2차면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차수가 3차면 3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랑 0일 때로 나타내는데요. a가 0일 때는 그대로 a를 양변에 나눠줘서 a분의 b가 되고요. a가 0이면은 양변을 a로 나눠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0으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b가 0이면 0은 0이라고 해가지고 항등식이 되죠. 그래서 x는 모든 실수가 되고요. 이거를 부정의라고 합니다. 용어 자체가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알아두세요. b가 0이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b가 k라고 하면은 k는 0이 아니고 k라고 하면은 0은 k가 되는데 이거는 틀리죠. 그래서 x는 해가 없습니다. 이거를 불능이라고 해요. 불능은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이 전혀 없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다는 뜻의 불능이고요. 부정은 0은 0 하면은 x는 어떤 값이든 다 가능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x를 정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예시가 나와 있죠. x의 개수가 4인 경우에 이렇게 4로 나눠져서 4분의 5가 되고요. 0으로 나눌 수 없고, 이 밑에는 같은 내용입니다. 설명은. 다음 절대값 방정식인데요. 절대값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양변을 제곱하는 방법과 그리고 절대값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그 원리는 같은데 두 개를 설명을 해보면, 만약에 이런 식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방법은 절대값을 푸는 겁니다. x-3의 절대값이 6이 나왔다는 거는 x-3이 플러스 6일 수도 있고 x-3이 마이너스 6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써서 플러스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그 방정식을 풀어서 x의 값을 해를 찾아주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양변을 제곱을 하는 겁니다. 양변을 제곱을 하면 절대값은 제곱을 하면은 어차피 음수든 양수든 똑같이 양수로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제곱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6.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하는 x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는 방법이 나오고요. 그 제곱하는 건 안 나왔네요. 2차 방정식은
완전 제곱꼴일 때랑 아닐 때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분류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은 애초에 근해 공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근해 공식을 적용하면 다 풀려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각각 이러한 유형이 나왔을 때 머릿속으로 그냥 빠르게 계산하는 그런 경험적으로 터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2차 방정식 딱 봤을 때 이게 완전 제곱꼴인지 뭐 완전 제곱식이 아닌지 그거를 일일이 이렇게 너무 신경 써서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해 공식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 제곱꼴은 의미가 있는 경우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돼 있을 때 이 a 값을 딱 적당히 찾아가지고 이걸 완전 제곱꼴로 만들 수 있는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b의 값을 정해줘가지고 이걸 완전 제곱꼴로 만들 수 있는, 이럴 때 이런 문제 유형에서만 의미가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는 거는 사실 그냥 루트의 성질을 이용해서 쉽게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 이 인수분해의 경우에도 아까 전에 1편에서 말했듯이 인수분해를 이용하면 저절로 이 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근해 공식인데요. 근해 공식은 이 유도 과정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도 좋고, 사실 이해를 하면 저절로 암기가 될 거예요. 일단 이거를 맨 처음 이 과정을 봤을 때 바로 이해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암기를 먼저 해야 돼요. 암기를 뭘 하냐, 이 결과를 먼저 암기를 합니다. 결과를 암기해서 막 써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학에 대한 경험이 쌓였다 하면은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해 과정을 설명을 하자면, 먼저 x제곱 앞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x의 개수인, x제곱의 개수인 a로 전부 다 나눠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x의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할 수 없으니까 완전 제곱꼴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차 항과 1차 항을 보고서 여기에 적당한 어떠한 수를 더하고 빼면은 똑같은 식이 되죠. 그래서 이 적당한 수를 더해서 이만큼을 가지고 완전 제곱꼴로 만들고, 그럼 이걸 이만큼 뺀 거랑 a분의 c가 남겠죠. 이걸 여기다 넘긴 다음에 여기에 완전 제곱꼴로 돼 있을 테니까 여기 넘긴 게 있고, 그러면은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고, 그러면은 x 더하기 뭐뭐가 있겠죠, 여기에는. 그럼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x만 남게 되죠. 이렇게 이 정도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네, 이 과정이 나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근해 공식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 정도 될 거예요. 먼저 이걸 암기하고 이걸 사용하다 보니 이해가 되고, 이해를 하니까 나중에는 이 과정을 힘들게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내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게 됩니다. 다음 근해 판별인데, 근해 판별은 일단 판별식을 사용하죠. 판별식은 여기 밑에 나와 있나? 네, 판별식을 D라고 하는데, 보통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B, 그러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B가 짝수일 경우에는 4분의 D라고 쓰는데, 이때는 B'을 씁니다. B' 마이너스 AC. 이게 판별식인데요. 이 판별식은 근해 공식에 보면 들어있습니다. 이 루트 안에 들어있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이 루트 안의 값, 그러니까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마이너스 B 플러스
B를 실수로 나눈 거, 그리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실수를 실수로 나눈 거. 그래서 실근이 두 개가 생기게 되고요. 0보다 큰 경우 실근 두 개. 0인 경우에는 이 안에가 0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그 유일한 근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기 때문에 실근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의 ac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루트 안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음수를 빼거나, 허수라고 하죠. 허수를 빼고 더한 그 두 개의 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허근 두 개라고 하거나 아니면 실근이 없다라고 해요. 이 과정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중근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b가 짝수인 경우에 d 대신 4분의 d를 써서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를 사용해도 편리합니다. 다음 판별식을 했고요. 2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두 개의 근이 있다라고 하면은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x의 개수가 있을 테고요. 이렇게 되죠. 이거를 풀어서 써봅시다. 풀어서 쓰면 ax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알파 베타. 이거를 abc를 나타내서 쓰면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죠. 그러면은 그대로 b에다가 a로 나눠줍시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남아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a 알파 베타에다가 a를 나눠주면 알파 베타가 되죠. 그래서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는 겁니다. 이 bc 자리에 a 알파 플러스 베타랑 a 알파 베타를 그대로 넣어주면은 똑같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생각하면은 굳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저절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 관계도 마찬가지로 x 알파, x 베타, x 감마라고 하고 개수 a가 있고, 이걸 그대로 전개를 해주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성질들이 그대로 아까 2차 방정식에서 적용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적용 한 번만 해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함수인데요. 함수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함수는 쉽게 말하면은 두 집합 간의 대응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x 집합의 원소가 있고 y 집합의 원소가 있으면은 이 원소끼리 서로 대응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함수에는 성질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x, 그러니까 정의역에 대응하는 이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한 발씩만 써야 한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면은 fx1 x1이 x2면은 fx1은 fx2랑 같다. 그러니까 정의역이 같으면은 그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가 있지 않다는 뜻이고, 모두 써야 한다는 여기 정의역에 대응하는 이 치역 또는 공역의 원소가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통해서 보면은 이 경우에는 1이 a에도 대응이 되고 b에도 대응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함수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4가 쏜 게 없죠. 하나도 대응되는 게 없기 때문에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이 처음에 발사하는 쪽 x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공역은 y집합 전체, 그리고 치역은 이 대응되는 부분만 따로 모아가지고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치역에. 그래서 그 부분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공역에 그러니까 포함이 되겠죠, 치역이. 공역과 치역이 같을 수도 있고요, 모두 대응이 된다면. 다음 그래프의 의미 해석은 이 보통
이렇게 그래프가 선으로 주어지면은 이 선 위에 있는 한 점을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하는데,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면은 이게 fx고요. 그럼 여기는 이 점은 A, B로 표시를 하고 이거를 함수로 나타내면 fa가 B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B 대신 fa를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 A, B는 보통 정수인 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딱히 뭐 해석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이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찍어서 대입을 하는 방식으로 함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인지 함수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로선을 그리는 건데요. 이 세로선에서 두 점과 만나면 함수가 아닌 이유는, 세로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함수가 있을 때 이렇게 딱 해당하는 x 값을 세로선을 그은 지점의 x 값에 해당하는 y 값을 봤다는 건데, 그게 만약에 두 개 이상이라면 x 값,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 하나에 대응하는 치역의 원소가 두 개 이상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함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로선을 긋는 거고요. 다음 특이한 함수인데, 1대1 함수라는 게 있어요. 1대1 함수를 나타내면은 이건데, x 값이 다르면 서로 함수 값도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보면은 f1이 여기고 f2가 여기고 해가지고 쭉 다 다르죠. 각각 x 값마다 대응된 y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1대1 함수라고 하고요. 이 예시의 경우에는 x가 1하고 2하고 x 값이 다른데 y 값이 a로 갔죠. 그래서 이 경우에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하고,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이 있는데, 대응의 경우에는 1대1 함수 플러스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경우, 이게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1대1 함수에 속하는 거죠. 1대1 판정법은 가로선을 그려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선을 그리는 이유는, 가로선을 이렇게 함수를 그렸는데, 가로선을 그렸는데 두 점 이상에서 만나요. 그러면은 여기는 x값 x1, 그리고 여기 있는 x값 x2, 서로 x1, x2가 다른데 fx1하고 fx2가 같죠. 이러면은 1대1 함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다음으로 항등함수인데,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예요. 함수에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a를 대입했을 때 a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간단하게 이것만 항등함수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fx는 x. 근데 이런 것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fx는 x제곱. 이런 경우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요. 단 이 경우에는 정의역이 0과 1 두 개만 있으면은 f0은 0제곱해서 0 되고 f1은 1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항등함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답형 오답선지로 나올 수 있어요. 항등함수인 경우에 무조건 fx는 x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역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x뿐만 아니라 다른 함수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역이 중요한 거고요. 다음, 상수함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fx는 a. 그래서 x에다 어떤 수를 넣든지 무조건 a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항등함수가 y는 a, 예를 들어 y는 3 이런 것만 상수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의역이 달라짐에 따라 다른 함수도 충분히 상수함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똑같은 예로 y는 x제곱이
상수함수다 라고 하면은 정의역이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1이고 공역과 치역이 만약에 1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넣어도 1로 가고 1을 넣어도 1로 가죠. 그래가지고 이게 1로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상수함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의를 하기 바라고요. 정의역이 달라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1차 함수가 나오는데요. y는 1차 식골로 나타나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y축과 만나는 점을 y절편,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을 x절편이라고 하고요. 각각 구하는 방법은 y절편을 보시면 x값이 0이죠. 그래서 함수에 x는 0을 대입하면 y절편이 나오고요.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에서 x에 0을 대입하면 y는 b가 나오죠. 그래서 b가 y절편이 되고 y는 0을 넣으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x절편입니다. x절편 보면 y값이 0이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1차 함수의 정의역은 보통 모든 실수라고 치고 문제를 내거나 푸는 편입니다. 네, 비슷한 내용이고요. 다음 그 기울기 내용이 나오는데, 기울기는 이렇게 돼 있을 때 x축 증가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나타내면은 x1 마이너스 x2 분의 y1 마이너스 y2 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고 여기가 y1 여기가 y2면은 x1에서 x2를 빼고 y2에서 y1을 빼고 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기울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하는지 이걸 나타내 주는 거고요. 이건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까 그래프에서 말했던 그래프의 해석도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이 결정한 두 가지 요소는 기울기와 지나는 점인데, 이거는 그 아마 유클리드 기하학의 공리인가? 그 부분에서 나올 거예요. 한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아닌가? 기울기가 같은 두 점이 서로 만나지 않는단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증명이 가능할 겁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네요. 자세하게 변기 안 해서.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y는 2x 플러스 3이 있으면 그냥 y를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는 0으로 만들어준 건데, 네, 이런 그 직선의 방정식 모양이 나오면은 그냥 다루기 쉽게 이렇게 y를 넘겨줘가지고 1차 함수 형태로 바꿔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굳이 함수로 안 하고 직선의 방정식으로 하냐라고 하면은, 함수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돼 있죠. 그럼 이 경우에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y와 x의 대응 관계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x에서 출발한 이게 함수값이 y다. 그러니까 x와 y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것이고, 여기 직선의 방정식에서 2x-y 플러스 3은 0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거는 x축과 y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좌표 평면에서 이 xy 값이 변함에 따라서 그 자취를 구해주면은 이런 직선의 형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르죠. 근데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래서 기울기와 지난 점을 알면은 대입을 해서 구해줄 수 있고요. 연립방정식 여기서 얘기할 거는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교점이라는 게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건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두 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y는 3x 플러스 4,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9, 이런 두 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연립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죠. 연립을 해주면
그 y가 서로 같으니까 3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9. 이거를 만족하는 x 값을 구해줄 수 있죠. 그래서 x가 뭐 1이라고 하면은 이 x 값은 대입했을 때 똑같은 y 값이 나와요. 그 말은 이 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줬을 때 그 교점에서 x 값이 1이라는 말이죠. 왜냐면은 1,7은 이 두 그래프가 모두 지나는 점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는 교점의 x 값이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경우에도 이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서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x절편의 경우에도 그냥 x절편은 y는 0과 같거든요. 그래서 x절편에 있는 어떤 점을 찍어도 y값은 0이니까, 그래서 y는 0과 그래프의 y 교점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y절편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y절편에 어떤 점을 찍어도 x값이 0이니까 x는 0을 대입해서 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울 게 없고요. 네, 여기까지 끝났네요.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